이재익의 정치쇼. 네, 날씨가 좋습니다. 이재익의 정치쇼. 항상 웃는 얼굴로 오시는 우리 정상근 기자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지금 이태원 발로 번지고 있는 이 재확산 조짐. 이젠 조짐이 아니라 이미 100명이 넘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이 66번 확진자가 가지 않았던 클럽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진짜 바짝 긴장이 되네요. 네, 그 용인 66번 확진자가 가지 않았던 이태원 클럽 2개 정도의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용인 66번 확진자와는 뭐 전혀 다른 연결고리로 감염이 됐거나 다른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범위를 넓히고요. 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 기간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용인 66번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에는 이 사람이 다녀갔던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검사 대상이었는데 네. 이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일대에 있었다면 그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천시의 한 사회복무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태원 클럽에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 홍대의 주점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아마 거기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도권 내에서 감염이 이미 여러 갈래로 지금 확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태원에서 쭉 넘어가면 홍대입니다. 거기서 그 방향 틀면 신촌이고요. 네네. 이 이태원만 가는 젊은이들은 없죠. 그렇죠. 뭐 이태원 홍대도 갔다가 네, 강남도 갔다가, 가는 분들도 있고요. 갔다가 그렇겠죠. 걱정됩니다. 자, 서울시하고 방역 당국이 이러니까 더 바빠지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네네. 이 해당 클럽, 그러니까 이 용인 66번 확진자가 갔던 5개 클럽에서 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방문객 명단이 있기는 한데 네. 여기에 한 5,5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에 한 2,000명 정도가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동통신 3사가 이 기지국 접속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명단을 이 당국과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이태원 유흥업소 주변에 30분 이상 머무른 사람인데요. 모두 1,905명이라고 합니다. 많다. 정말 네. 많다. 이 서울시는 이들의 명단을 받고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 클럽 5곳에서 카드를 사용한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보건당국이 이동통신사 그리고 경찰, 카드사 도움까지 받아서 클럽 방문자를 찾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90% 이상의 접촉자를 추적해서 찾아낸다면 이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편 지금까지 이 전국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이뤄진 이 진단 검사가 1,300건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90% 정도를 검사하는 게 관건이라 그랬는데 네네. 어림잡아도 8,9천 명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인데 그래도 검사 역량이 우리나라가 충분하니까요. 네네. 나오기만 하면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자 받으신 분들이 알아서 가주시는 거예요. 네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본인이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송구합니까, 본부장님이? 네, 방역 당국은 여러 차례 좀 주의를 당부했죠. 특히 이제 클럽이나 이제 술집 같은 좀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곳에서 좀 방문을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이미 몇 달 전, 한 달 전부터 계속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그 옛말 틀린 말이 없어요. 어지르는 놈 따로 있고 치운 놈 따로 있다고. 그렇죠. 다 옛날 또 그런 얘기들이 또 떠오릅니다. 네네. 이 다음 이슈 한번 또 들어보죠.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런 뉴스인데. 네, 이번 주 내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뉴스인데요. 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강북 한 아파트 입주민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건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신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번 주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모 씨는 지난달 21일 그 이중 주차 문제로 최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인은 숨지기 전인 지난달 말에 이 신모 씨를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하지만 이 고소 이후에도 이 폭행과 협박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10일 이 최 씨가 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게 이제 유가족들의 설명인데요. 네. 이 유가족들은 이 경찰이 좀 더 빠르게 수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다면 이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라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이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 바로 최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이 고인이 사망한 뒤에야 이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건데 경찰은 이 신모 씨가 최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그리고 목격자 진술 그리고 최 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이 신모 씨의 혐의를 확인했고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신모 씨는 이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이 밝혀진다라면서 지금은 고인의 명복을 빌 뿐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신모 씨가 고인의 명복을 빌 뿐이라고 말을 했다는데 아침에 제가 이 돌아가신 경비원 분 이분 친형 그러니까 유족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인터뷰를 제가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이 가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발인이 원래 이제 했어야 되는데 미뤘죠. 그렇죠. 사과라도 듣고 그리고 보내고 싶었다 동생을. 일단 안 왔고 네. 통화는 계속 된답니다. 또 신기하게도 네네. 통화해서 한다는 말이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 그리고 그때 동생한테 경비원과의 쌍방폭행처럼 하는 증거로 내밀었던 그 진단서도 2년 전 기록입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입은 그 상해 진단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네네. 계속 그 핑계를 대면서 몸이 안 좋다고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은 지금 발인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 반성이 아니라 회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관련법 통과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위원회를 꾸리는데도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네. 드디어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어제 오후 3시 이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 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도모하는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조사위는 3개의 조사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조사 1과는 그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게 된 경위, 그리고 발포 관련 지휘 체계 등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조사 2과는 이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한 진실 규명 및 가해자 특정 그리고 5.18 당시 행방 불명자 조사, 암매장과 사체 유기 가능성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3과는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요구를 했던 이 북한 특수군 침투로 그 광주 시민들을殺傷하고 또 유언비어를 유포했으며 이를 계엄군에 뒤집어 씌웠다라는 의혹과 그리고 계엄군에 의한 이 성폭력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조사위는 이 실효적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방부, 법무부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이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번 조사는 말단 병사와 초급 간부들을 포함해서 아래서부터의 이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조사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1팀, 2팀, 4팀, 4팀까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역사 바로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미국 국무부에서도 뭔가 이거 일본 5.18 관련 문서 속속 공개? 네, 5.18 40주기를 앞두고 관련된 해외 문서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네.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이 5.18 당시 작성된 140쪽 분량의 외교 문서들을 우리 정부에 넘겼습니다. 네. 총 43건 약 140쪽 분량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이 미 국무부에 보고한 내용으로 이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자료를 받고 이 유관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곧 민간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타파가 그 5.18 관련 일본 외무성 문서를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그 일본은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시시각각 본국에 타전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특히 광주에서 집단 발포가 발생한 21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전남도청 유혈 진압 하루 전과 당일 수십 건의 정보 보고가 집중이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자국 외무성에 보낸 정보 중 상당수는 이 국내 언론 보도보다도 훨씬 앞선 정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이 국내 상황을 민감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또한 당시 이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가 일본 측에 이 광주 상황에 대해서 좀 터놓고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문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그냥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측에 좀 기계적으로 보고하는 형태의 문서만 나왔다면은 네. 이번에 미국 대사관의 혹은 이제 미국 정부의 생각을 좀 더 면밀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내용이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이 뉴스타파가 오늘부터 시리즈로 이 해당 문건을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그 나이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때 언론 환경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다르죠. 천지 차이죠. 네, 네. 천지 차이고 그때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네. 그 이 군부 입장만을 대변하고 통제되던 그런 언론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상 기자가 얘기한 그 해외 이 당시의 뉴스들이나 이 그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들어봅니다.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가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이 치밀한 공작을 벌여왔다라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가 법의 노조로 지정이 되면서 6년 넘게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겨레는 그 이전인 그 이명박 정부부터 국가정보원이 이 전교조의 불법 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런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2010년 1월 22일 청와대에 이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 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이 닷새 뒤에 이 보수 학부모 단체를 이용해서 이 전교조의 이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에 대해서 이 비판 여론을 조성을 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같은 해 3월 31일 이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 이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이 뒤에서 움직였고 시민단체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고 여기에 이제 마치 여론인 것처럼 그 교육부가 받아들였다라는 건데 이후에 이 전교조가 이 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자 이 국정원은 2010년 9월 13일 다시 청와대에 보고 문건을 통해서 이번 불법 단체 전환 추진이 전교조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을 기회다라면서 이 조합원 교사들의 학기말 업무가 많아져 결속력이 저하되는 12월 중에 이 불법 단체화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서 보수 단체를 적극 활용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국정원이 이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이 탈퇴 권유 서한을 그 보수 단체가 보내기로 했는데 이 서한에 뭐 편지 제작 비용, 뭐 우편 비용, 뭐 인건비 등등을 3천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노조를 없애는 여론전에 이제 국민 세금을 썼다라는 건데 이렇게 국정원이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이 전교조와 관련해서 보수 단체에 지급한 비용이 1억 7,640만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바빠지는 네네. 타이밍을 틈타서 한번 치자 이런 식의 공격 시기까지도 네, 정했다는 건데 아주도 면밀했군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집요하죠. 걸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지금 우리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던 지가 벌써 10달이 됐네요. 네, 뭐 그런데도 지금 일본이 뭐 수출 규제를 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라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은 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가해왔는데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지만 뭐 좀 계속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면서 수출 규제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는 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대가로 지소미아라고 하죠.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연장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일본 측은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승건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오늘 2부, 3부 3변 시대로 이어집니다. 변호사님들 잠깐 이따 뵐게요.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쇼. show. 네, 이제 이게 정치쇼 5월 13일 수요일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항상 세 분의 법조인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죠. 변호사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일단 문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가 왜 안 나왔냐? 마지막 작별인 사고 가신 건 아니죠? 라고 황지혜 씨가 물어보셨는데 그럴 리가,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하루만 특별 출연해 주신 우리 강신업 변호사부터 소개합니다. 예, 제가 오늘 김태현 변호사 대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김태현 변호사만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경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뭐 김태현보단 낫지 않습니까? 인격으로 보나. 하여튼 고맙습니다. 경 얘기를 왜 하고 사람 자리 듣고 계시죠? 100% 듣고 있어요. 이분은 100%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 뭐 외국에 가셨습니까? 재판 가셨군요. 아, 외국 지금 뭐 아무도 못 나갔죠. 자, 김준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손정입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오늘 첫 이슈가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당선인 곧 국회의원이 될 윤미향 당선인이자 전 정의기억연대의 전 대표입니다. 현은 아니고요. 보수 단체가 이 윤 당선인을 그리고 전 대표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서 되게 의외예요. 이 고발 근거가 뭡니까? 일단 뭐 여러 고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동학대, 특히 이제 정서적 학대 혐의를 기초로 해서 바른교육권 실천 행동, 뭐 이에 뭐 여러 보수 단체들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학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내용의 요지는 혹시 그 수요 집회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전시의 성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한 것이 아동의 정서를 해치는, 발달행위를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특히 전쟁 범죄가 굉장히 잔혹하고 네. 예를 들면 집단 성범죄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노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왜곡된 역사의식을 주입하는 것, 그리고 지나친 반일 감정을 주입하는 것은 그것 또한 아이들이 이제 건전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영상물 등급 매기는 그런 기준을 갖다 대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폭력과 선정성 기준으로 영상물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에서 역사를 실증해 주는 것 중에 네.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잔혹하거나 이것이 성적 관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학대의 고의로 볼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많은 영화에서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어떠한 성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는지는 어렴풋이 또는 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걸 또 교과서에도 가르치고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성적인 관념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어떤 성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아동학대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다른 분들 의견도 물어보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관순 언니가 그러면 고문당한 것도 알려주면 아동학대가 되나요? 예를 들면 굉장히 그것도 끔찍하고 네, 폭력적인 고문행위인데, 그래서 행위니까요. 좀 그냥 정치적 그 수사를 남발하기 위해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저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전혀 보시는군요. 생각하고 그냥 강신업 변호사님 어떻게 보신지 의견 들어보세요. 이것도 뭐 아동학대라든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얘기하는데요. 얘기는 그겁니다. 수요 집회가 문화재에 이제 호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문화재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청소년이라든지 뭐 아동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한다든지 내지는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집단 성범죄라든지 내지는 전시 성폭력 이런 것들의 참혹한 현장을 주입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또 있어야 돼요.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네. 그리고 범죄의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뭐 고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을 심리적으로 내지는 정서적으로 학대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어떤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건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사실 윤미향 당선인과 그리고 그 전에 대표를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 관련돼서는 더 이제 큰 그렇죠. 그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워낙 그 정치쇼에서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김준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공익법인 공시에서 뭐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기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그 공익재단의 회계 공익법인 공시를 직접 해본 적이 몇 년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요. 얘기 근데 좀 설명 이걸 좀 부탁드릴게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세법상 공익법인이라는 네. 개념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만 공익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단체 중에 어느 정도 기재부의 그 지정을 받으면 거기까지도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쳐요. 그래서 네. 세법상 공익법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공익법인들은 무조건 자기 홈페이지랑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계장부와 내역의 주요 사실을 갖다가 적고도 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럼 6년마다 재지정 절차가 있는데, 근데 이 서식이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는데 뭐가 좀 약간 시민단체를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인상을 좀 받게 돼요. 아하.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사업을 해서 수혜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걸 적게 돼요. 아하. 근데 캠페인성을 하게 되면 수혜 인원이 몇 명이냐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구체적이지가 네, 않죠. 되게 애매한 거죠. 구호 단체면 뭐 몇 명한테 연탄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그냥 퍼블릭 한 뭐 그런 걸 활동을 하는 캠페인성을 하거나 애드보카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는 그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9,999명 그냥 많다라는 의미로 그냥 적은 거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모금 사업비를 3,300만 원을 술집에서 썼다고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적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적도록 안 돼 있어요. 중사례 하나를 이름으로 적는군요. 임의로 이렇게 하나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간이한 신고 양식이 돼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초기에 언론이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 두 번, 세 번 조사를 해보면 그걸 직접 입력해본 입장에서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하게 돼 있네. 되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익법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국세청에서도 그냥 큰 틀에서의 범죄가 아니면 조금 액수가 몇 개 좀 몇 원이 틀렸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 가지고 제일 이슈가 된 건 오히려 공익법인에 주식을 넣고 이거를 그 상속을 좀 탈루하는 상속세를 탈루하는 방식으로 재벌 대기업이 사용하는 그거에 관한 규제가 이제 핵심이지 요즘 옛날처럼 뭐 이거를 뒤에 빼먹고 그런 단체는 사실 있기가 되게 어렵다. 지금 그 세법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문을 정확히 이제 알겠어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또 공시 요청하겠다고 네. 공시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아마 기부금 그 2월과 관련돼서 뭐가 입력을 하나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정의기억연대에서 22억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다시 그 22억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네, 근데 그 사라진 금액도 아니고 22억이 그럼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해 하나에 실무자가 입력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보면 이게 약간 왜곡된 프레임의 취재가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상의 실수는 있었지만 이게 네. 약간 말하자면 돈을 실제로 뭐 속된 말로 슈킹한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오랜만에 듣네요. 네. 슈킹 라이프는 빼돌린다. 네. 네. 착복한다. 네. 성교를 하면 어떨까? 황신 변호사님. 그러자면 지금 뭐 활빈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네. 그 정대협이 기부금, 후원금 이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횡령, 사기 이런 것들로 지금 또 수사를 해달라라고 또 고발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건에 우리가 이제 그 핵심 기본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은 시민단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 기부금, 후원금 이거의 사용처에 대해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외환부 할머니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단 이용수 말이죠. 할머니죠. 네, 이용수 할머니가.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또 납득을 시키고 이것이 이제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 여기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뭐 보수 시민단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제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내지는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또 상당히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친일 대 반일이다. 평화 대 비평화다, 인권 대 비인권이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는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이거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 할머니들 네. 사이에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또 설명하고 또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밝힐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부적으로 그 개인의 어떤 비밀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어떤 그 내적인 것까지 세세하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돈이 국민들이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이거든요. 네, 네. 이 단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지 그 단체를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단체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정의를 위한 단체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위안부 할머니가 먼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부가 된 돈이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을 키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공익 어떤 그 단체를 운영하고 공익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도 대한변협에서 공부이사로 일했습니다마는 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전불납리 이하 부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각근을 고쳐 매지 관끈을 말라. 고쳐 매지 마라. 이것이 이제 과전불납리 이하 부정관이라고 그래요. 이런 어떤 그 의식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이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밝힐 때까지는 지나치게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우리 편이라고 감싸는 행태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진영 논리로 끌고 가서 진영 논리를 끌고 문제가 가지 아니다. 말고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설명하고 상호간에 이해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되겠다 싶어요. 야, 우리 그 이충모님께서 김태현 변호사 대타를 구하긴 했는데 6할 때 타자가 나왔네요. 아이고, 대타가 너무 센 거 아닙니까라는 또 의견을. 이거 지금 이거 또 본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이제 좀 민감한 얘기를 하시면 손정희 변호사님, 네. 지금 그 현재 이 정의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나영 이사장이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뭐 오늘 아침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금 우리 그 강신업 그 6할 타자가 말씀하신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겠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공개를 할 의무는 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개를 한다라는 의미는 또 지나친 프레임 공격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세청에서 시민단체 10,000곳에 대해서 기부금 사용처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니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회계부정 문제는 이제 절차대로 정의가 되고 그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정의연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 인도적 지원 단체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3년간 보면 41% 정도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직접적인 지급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국외 활동 홍보에 이제 많이 썼다는 거죠. 이런 위안부 피해 활동을 전 세계적인 어떤 인권적인 이슈를 가져가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쓰는 비용을 일일이 또 기록하기 좀 난망한 측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프레임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기부하는 여러 가지 NGO 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동과 관련한 지원, 뭐 외국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네, 교육 네, 지원이면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을 낸다면 제 예상컨대도 60%는 기간 운영비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 거기 직원들 활동가들 월급도 있고 임대료, 식비 나머지 30-40%가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이런 구조를 알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뚜렷하게 뭘 횡령했냐, 뭘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단체들이 횡령으로 고발 먼저 하는 거는 다 무혐의예요. 이런 식의 고발은 다 무혐의거든요. 뭔가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녀 유학 자금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조금 덜 성숙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무차별한 공격 행위는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하고자 했던 그 이슈를 희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도 알 권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행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의사소통해서 할머니 이렇게 썼어요. 우리 이런 데 썼어요. 이렇게 또 알려주는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필요할지언정 무작정 횡령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죠. 그래요. 이 제일 그 보호받고 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 성노예 피해를 입으신 할머니들인데 이분들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많이 남지도 않으셨고요 이미. 그래서 괜히 또 이게 피해자가 돼서 이 정치 논리 또 진영 논리 희생되는 건 아니지. 그게 제일 네,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혼 할머니도 92세인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네. 서운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젊은 사람한테는 한 번 설명해 줄 거를 두 번, 세
번 설명해 줘야 그래야죠. 돼요. 네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방 알아들었다가도 금방 또 다른 생각을 그럼요. 하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할머니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또 서운하지 않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사실 만들어진 예, 또 단체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정치적인 뭐 옳고 그르고 원칙을 따지기보다 이 할머님 서운함 풀어주는 게 먼저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죠.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거 강신엽 변호사님께서 이런 설명도 잘 하시는 분인가요? 주장은 참 재밌게 잘 하시는데. 설명이요. 원래 네. 설명이 그 전공입니다. 아 그래요. 또 예, 들어보겠습니다. 요 재판. 그 조국 관련돼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가족 비리라고 하는 거, 입시 비리, 뭐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그 김기현 울산시장 여기 청와대에 뭐 하명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건이네요. 여기에 이제 뭐 개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12월에 처음 기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11월에 기소가 되고 12월에 또 추가로 기소가 됐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형사 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1부라고 하는데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5월 8일 날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이제 공판 준비기를 두 번 했어요. 네. 그리고 5월 8일 날 첫 번째 공판기를 한 것이고 그날 이제 첫 번째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이제 첫 번째 인정신문과 네. 공사실 뭐 인부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죠. 네. 와, 이렇게 똑똑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의도 UFC라고 이제 그 정치인으로 나오셨을 때는 굉장히 캐릭터가 달랐는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감찰 중단이냐 종료냐. 일단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좀 다르고 이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중단이냐 종료냐. 그러니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가해가지고 원래 하고 있는 또는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감찰을 못하겠다. 이것이 이제 중단시켰다는 것이고요. 네. 종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단시킨 적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됐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켜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조국 전 장관 입장 어떻습니까? 거긴 당연히 이제 종료가 됐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왜 중단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수사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이첩도 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료라고 하는 쪽에서는 4번에 걸쳐서 이 감찰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종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그 특감반에서 얘기했던 또 얘기를 보면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사건 말고 이제 사건 말고는 그렇게 이화무야 끝난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최종 보고서도 작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관에 이첩이 되거나 이렇게 양자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마치 그냥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이화무야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고 또 증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그리고 의도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중단을 시킨 거냐 그것이 쟁점이 되는 거죠. 자, 이 쟁점에 대해서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게 검찰이 예를 들어 예전에 무혐의 처분했다가 네. 나중에 이거 보니까 기소해야겠네. 기소하면 옛날에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를 처벌할 겁니까? 직권남용죄로. 전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 판단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게 무슨 뭐 반드시 그대로 직권으로 해서 무조건 수사기관에 다 이첩해야 된다고 그 관련 규정에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을 한쪽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중단이고 뭐 외압 내압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직권남용죄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검사분들부터 일단 좀 많이 잡혀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그 좀 뭐
논박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뭐 정치적인 공방 때문에 약간 뭐 수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입니다만 이 건 자체를 두고 뭐 유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이 판단은 특감반 당시 기준으로 특감반의 네. 판단 또 재량에 네. 충분히 민정수석의 들어갈 수 재량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재량 범위 안에 있다. 손정희 변호사는 어떻게 조 보십니까? 전 장관 주장이 이제 재량 범위 내에서 나는 감찰을 종료했던 것이고 네. 공무원의 사표 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이제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사건 재판은 조 전 장관한테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화이트 블랙리스트 그리고 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서지현 검사님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네.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는 논리의 근거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과 지침이 있는데 공무원이 이것을 위법하게 다른 직무를 행사했다라고 네. 한다면 직권남용에 이렇게 이른다라는 굉장히 엄격한 논리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건은 이 여러 가지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이인걸 특검반장에게 변호인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첩과 관련해서 뭐 수사 어떻게 해야 되고 첩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 규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면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수사를 감찰을 더 해야 되고 이첩을 해야 되고 이게 없는 거죠. 그런 질문은 아주 조 전 장관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포렌식 결과 뇌물 대가성이 입증되냐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 게 그 당시에 명백하냐 네. 그런 질문에 있을 때는 이인걸 특검반장이 김영란법은 돼도 대가성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뇌물죄 성립 여부가 다 터지는 상황에서 범죄로 이첩하는 것이 기속행위였느냐 이게 지금 좀 애매할 수 있고요.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거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네, 검찰에서 역시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규정이에요. 항상 이제 재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죄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검찰에서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검찰에서는 힘을 주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 직제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여기 7조 2항에 보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되면이라는 그 예, 문구에 대한 사안도 해석의 재량이죠. 부분 거죠. 그렇죠. 그 역시 근데 재량이죠. 지금 수사기관 이첩은 어쨌든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이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특감반에서 하는 거냐 네.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이냐는 거예요. 민정수석이냐. 조국 민정수석 밑에 반부패 비서관실이 있고 네. 반부패 비서관실 밑에 특감반이 있는 구조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특감반의 권한이고 특감반의 이것이 직무 권한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조국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특감반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장하고 검찰도 약간 아하. 옥신각신했는데 검찰에서는 직제조항 7조 2항을 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다 대해서 됐으니까. 상당히 검찰은 자, 3부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재익의 정치쇼. 네, SBS 이재익의 정치쇼 5월 13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한 재판에서 세 분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뭐 의견을 많이들 주고 계신데 일단 그 재량에 대한 부분에 어디까지가 재량을 볼 것이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손정희 변호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확한 규정, 지침 뭐 하다못해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라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거고 없으면 네.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될 수 있어도 심리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그 서지현 검사님 인사조치와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좀 일견 부당한 측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도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사조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권한 있는 자도 지금 다투고 있지만 네.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러면 완전 무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권한 있는 자가 그 직무행사 범위 내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 옷을 벗길 것인지, 뭐 전보 조치를 시킬 것인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재량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다소 부적절하지만 뭐 범죄까지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조금 그 지금 그 서진 검사 건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재량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봐준다. 뭐 인사 담당자이든 그것이 뭐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갖고 있는 책임자이든 간에 재량권을 넓게 봐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 조금 다른 사건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이미 그때 그 민정수석실 이하 그 감찰반에서도 꽤나 미심쩍은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다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있는 네.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말하자면 감찰을 중단하고 유재수 당시 그 금융위원회에서 사표를 쓰는 걸로 말하자면 역시 오늘 좀 계속 저렴한 말을 쓰는데 가르마를 탄 거죠. 가름한다 정도. 이 정도로 정리하자. 네, 정리하자. 감찰은 더 하지 말고 뭐 수사까지 할 건 아는데 본인이 뭔가 뭐 그때 골프채인가요? 뭐 몇 가지 좀 비위 행위가 있는 것 같으니 뭐 이것도 티켓 뭐 여러 아주 가지 뭐 있었어요. 세가지고 권한을 해가지고 뭔가 인허가에 뭐 작용한 것 같지는 않으니 그 정도에선 그냥 뭐 그리고 그 시점도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니 그냥 옷을 벗는 정도로 정리하자. 는 정도로 아마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재량도 없다면 예를 들어 뭐 검찰에서도 혹은 뭐 모든 조직에서도 그냥 뭐 사표 쓰고 그냥 굳이 다 형사로 넘기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S본부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큰 조직엔 다 있죠. 네네 그런 정도로 정리한 거 봐서 이 정도 재량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자, 강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오늘인가요? 청경득 총무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 사표를 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근무해 오다가 근데 왜 이제 이분이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제서 감찰 무마 의혹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갈 특감반장도 얘기하기를 청경득 행정관이 뭐 유재수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편 사람이다. 유재수가 있어야 금융 이쪽을 꽉 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증언한 바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핵심이 그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한 건지, 당시 민정수석이 한 건지, 청경득 행정관이 한 건지, 백원우 비서관이 한 건지. 만약에 감찰 무마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뇌물죄 입증이 명확했냐,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었냐, 아니면 애매모호한 김영란법 정도냐.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김영란법 정도는 사표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그럼 수사에 이첩해야 됐다라는 일응의 기준이 생기는데 그거 가지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근데 이제 대가성까지는 특감반원들이 수사할 권한도 없고 그리고 소환 조사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 인식이 잘못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좀 친한 사람들끼리 물건 주고 받은 것 정도에서 나아가서 감찰 범위 내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것도 지금 증인 신문 과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수사관서에 이첩한 거, 네. 이첩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첩한다라고 규정은 예, 돼 근데 있는데. 또 최종 보고서라도 썼어야죠. 그렇다면은 네. 둘 중에 하나라도 했어야 되는데 최종 보고서도 쓰지 않고 이첩도 안 했다는 건 조금 문제는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특감반에서는 이것이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심쩍어도 어느 정도 범죄 가능성이 있다면 이첩하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오히려 수사를 받아서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가지고 이첩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김영란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확실한 그 뇌물수 혐의가 적용되느냐 이건 이제 유재수 전 시장에 대한 부분 네. 조국 전 장관이 네. 아니라 네.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관해서 유재수 전 시장은 재판받을 때 그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정의라고 생각했다라고 정의란 표현을 쓰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김영란법이 나온 거죠. 사실은 사실 주변 친한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엮여 있는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흡수돼서 뭐 공직에 있는 분들은 뭐 골프 접대를 받는다거나 여행 가면 여행비를 받는다던가 그냥 친하고 돈이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준다라고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사실은
뇌물을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네네. 업무 대가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태동이 된 건데 김영란법이 사실은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측면들이 있죠. 그죠? 뭐 몇만 원 떨어진- 이상 받으면 안 맞아요. 된다. 네네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도 경각심이 좀 낮은 측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세수 전 시장은 주변 관리 잘 못했다라는 도덕적 비난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기소돼서 이제 뇌물이 입증이 되는지 여부가 지금 심판이 대상인데 뇌물죄도 성립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특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책, 그걸 준 업체들이 그 금융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여부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사적인 정의에 기초해서 내가 그냥 그러니까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받고 어떤 부정처사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잘해주거나 특혜를 주거나 뭘 덮어주거나 덮어주거나 이런 건 거.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김영란법의 취지이기도 네. 하고 그 무색해지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전별금이라고 했죠. 이렇게, 예. 모아서 주는. 새로 공무원이 이제 네. 여기 부임하면 업체들이 모아서 돈을 주고 다른 데로 갈 때 또 이제 보고 공공연히 했어요 그거를. 그렇죠. 예. 어. 옛날에 고건 총리가 뭐 쓰실 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자기가 서기관 이후로는 전별금을 안 받았다.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서기관 이후로.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법조계에서도 저 처음에 이제 법조계 나왔을만 해도 판사님들 1, 2년, 2, 3년마다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 변호사님들이 돈 모아서 회식하거나 돈 모아서 뭘 줘요. 저희도 봉도 막내 PD가 비일비재한, 거들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타성에 저 있었던 분은 친환이가 받았지 이런 변명을 하시는 건데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과 규정, 사회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하니까 이거 괜히 받아서 문제되는 거는 그냥 안 받는 게 좋죠. 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한 PD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분들이나 기획사분들하고 많이 하게 될 거 네, 아니에요. 정도 네. 흔히 말하는 그 유재수 시장에 따르면 네. 정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이 콘서트 티켓 구해달라는 이제 부모님이나 이 어르신들 저기 오면 예전 같으면 전화를 합니다. 그 한 장만 되냐? 그러면 보통 이제 2장이 오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부탁을 하기가 굉장히 꺼려져요. 왜냐하면 티켓 가격이 다 김영란법을 넘습니다. 그래서 직접 광클릭을 하거나 내가 선물하고 싶으면 아니면 이제 중고나라 이런 데 뒤지거나 이런 상황이 그래서 아까 퇴색됐다고 하지만 약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심리적으로. 하지만 부담을 넘어서서 저 잘해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공직자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고 듣고 다음 우리 이슈들 또 살펴보죠. 잠시만요.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3변 시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얘기 쭉 나눴었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네. 자, 차례차례 잡히고 있습니다. 조주빈도 잡혔고요. 그다음에 뭐 갓갓이라고 네. 이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너무 거칩니까? 이자? 어쨌든 이자가 예. 이자 법률 용어입니까? 이자가 최초로 이런 범죄 행위의 뭐 씨앗을 잉태시킨 이 정도로 그렇죠. 이제 봐야 네. 되는데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11일 날 신청했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일 날 본인이 내가 가까시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까시 사실은 그 N번 방, 소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개설했던 이 운영자고요. 네. 이제 이 가까스의 중간에 사라졌는데 이 가까스를 모방한 방들이 엄청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이 방을 기초로 해서 수익 모델까지를 장착을 완전히 시킨 건 사실 박사라는 자고요. 예. 가까스는 재무적으로 뭔가 이득을 보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성착취라는 나쁜 뭐 생태계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좀 만든 주조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도 갓갓과 공범인 다른 자들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성명불상의 자라고 했던 이가 전부 가까시거든요. 판결문 이미 나타난 건데 좀 뒤늦게 잡힌 감이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안 잡히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잡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에는 그 이자와 같이 공범인 코테 그리고 반지라고 하는 부운영자급의 자들이 있나 봐요. 이분들도 네. 이 사람들도 좀 빨리 검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갓갓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 것들 중에 하나는 갓갓왈 이자가 말하길 나는 절대 안 잡힌다. 내가 자수를 해도 증거가 없어서 나는 구속시킬 수 없다. 이런 식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계속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잡힌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있는 거 뭐 싹 지우고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라질 때 나 수능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신상을 이제 가짜
그 신상을 좀 드러내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수사가 촉진될 때 소위 이런 N번방 혹은 N번방을 모방한 운영자들이 모인 네임드방이라는 방이 있었대요. 네. 그 방에서 이렇게 쑥덕쑥덕해서 우리가 이제 수사에 안 잡히려면 한 것 중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라라는 것들도 하나의 금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같은 경우는 뭐 국외에 있는 40대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막 기믹 플레이를 했다는 거고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금 거래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자신하지 않았나. 텔레그램은 국외에 서버가 두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자금 거래 내역이 없으니까 별도의 증거가 안 잡힐 거다라는 그거에 기초해서 좀 자신만만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손정희 변호사님, 그 보통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막 감론을박에 막 오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친구 그 동안에 그 자신만만했던 텔레그램 방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다르게 너무 싱겁게 한 20-30분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아 이거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영장은 100% 나오는 사건입니다. 전례. 사실은 조주빈이 이 가까스를 모방을 해서 이 사람이랑 경쟁적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네. 재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사 기록이 5,000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잡혔을 때도 자백하지 않다가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니까 그때야 자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범죄 인멸 가능성 충분한데 구속영장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싱거운 게 아니라 구속은 어쩔 수 없다. 잦은 포기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략적으로도 그래야 구속된 상태에서 받아야 또 형량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도 주장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오늘 오후에 신상 공개 결정도 있을 것인데 뭐 미성년자들도 지금 공개되는 판에 이 사람이 공개되지 않을 리는 만무하다고 보여. 전례에 비추어 봐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실질도 30분 이내에 그냥 뭐 아주 노력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앞으로 N번방 수사 이제 거의 다 잡혔습니다. 아까 그 우리 김준호 변호사가 얘기한 그 몇 명은 부운영자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 네. 정도 급이고 이제 핵심 그 운영자 내지는 이 범죄자들은 거의 잡힌 셈인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으로 예측을 한다면? 그 이제 그 피해자와 이제 공범들이 좀 계속 성명불상일 텐데 특정해서 관계들이 근데 이게 사실 좀 한번 이건 좀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까시 방을 만든 다음 사라지고 나서 그 방을 대신해서 운영한 자가 이제 켈리라고 하는 자잖아요. 켈리라는 근데 켈리는 지금 끝났잖아요. 그 네. 재판이. 제일 먼저 잡혔죠. 사실. 네. 네. 근데 그리고 검찰이 항소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켈리가 굉장히 수사에 협조를 많이 했다는 후문이 좀 들려옵니다. 아, 이거 일종의 그 우리 외국 영화에서 뭐 플리바게닝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없지만. 그 덕분에 이제 많은 이들이 또 잡힐 수 있었다라는 이 약간 그러니까 마약 수사에서 사실 되게 많이 표현되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뭐 제보를 하면 이렇게 본인 감형하고 이런 거여서 앞으로 이게 그리고 이 수사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또 잠입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함정 뭐 불법 수사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문제도 한 축으로는 있지만 수사 방법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검찰과 경찰과 우리 사회에 좀 남기는 부분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나 음미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뭐 입장이 정확히 명료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금 박사가 운영했던 방 같은 경우는 유료 회원이 뭐 30-40명 정도로 지금 특정되고 그 이상 지금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경찰 검찰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운영자급을 주로 이제 잡아내는데 주력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상당히 많은 모방 방들이 있었고 네. 그 방의 운영자들을 좀 잡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 유료 그 회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좀 잡고 기소하고 기소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전체적인 윤곽을 좀 그려내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수사만 이제 놓고 보면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다 이제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좀 더 이 큰 시각으로 보면 이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게 물적 토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잖아요. 항상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네. 급급하잖아요. 그러기도 참 힘이 붙이죠. 지금 보면 이 수많은 IT 기기들, 그다음 커뮤니티들,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이 사이버상의 공간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이제 우리 21대 국회가 이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혹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대타로 나오신 6할 대 타자 당신의 변호사님 뭐 법조인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
예, 뭐 N번방 방지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본권이 침해된다 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도덕의 최소한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의 저는 최소한. 거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이런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필요하고 또 제정 단계에 있습니다. 제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처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법률이 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N번방 방지법이든 이런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이런 법을 만들 때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터넷 업체 같은 데에도 의무만 주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내지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내지는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시행하고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튀어나온 얘기입니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N번방 방지법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터넷 사업자 이 플랫폼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위법 행위나 이런 불법 동영상이 돌아다니지 않는지를 살펴볼 책임 강화 의무가 있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삭제할 의무까지 이제 부여가 되는 겁니다. 네. 실시간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못했을 때는 그 방조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거나 이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손해배상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사업자들이 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과도하다. 그리고 이걸 보고 삭제한다는 것은 볼 권한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빅브라더 문제 아니냐라고 아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견 그 빅브라더의 문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법 성 착취라든가 미성년자에 대한 삭취라든가 뭐 이런 성적인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법안인데 이런 단점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사실 이 또 성범죄라는 이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범죄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 버닝썬 관련된 이야기도 뭐 몇 분 안 남았지만 손정희 변호사님한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게 나왔습니다. 가수 정준영하고 최종훈 두 명에 대해서 항소심 결과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폭력이 있었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혐의로 이제 재판에 이루어졌었는데 1심에서 정준영 씨 징역 6년 그리고 최종원 씨는 징역 5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정준영 씨 1년 깎여서 징역 5년 그리고 최종원 씨는 반이 깎여서 2년 6개월로 형량이 이제 정해졌고요. 대법원 가더라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일부 감형 받은 것은 일부 피해자랑 합의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구속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반성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일부 감형을 해줬는데 상대적으로 정준영 씨는 감형이 덜 된 것은 그만큼 재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죄는 또 다투고 있고 그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집단 성폭행이라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오프라인에서 범죄 행위가 있어가지고 지금 실형이 선고되겠지만 만약 그게 없었다면 앞서 봤던 그 N번방 성착취처럼 그 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만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약 소리가 예전 났네요. 양형이었으면 실형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집행유예로 끝났을 수도 맞아요. 있는데 하지만 이제 N번방 사건 이후의 전과 후는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형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이 바뀌어야 되고 좀 높아져야 된다는 데서는 세 분 다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앞서 그 얘기했던 경우는 이 플랫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모니터를 하고 뭐 법원으로 부를 수도 있고 경찰이 뭐 수사할 수도 있고 네. 회사를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정작 이 문제가 되던 텔레그램이라는 이 플랫폼은 우리가 건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러시아 형제가 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2013년에.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독일의 서버가 LLP사인가요? 있다는 옮긴다고 여기서 하더라고요, 지금, 가끔씩. 개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사실은 이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법을 적용하기가 쉽진 않죠. 외국 기반 그렇죠.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국제 공조가 필요해서 지금 아까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랑 그 정통망법 발의한 이원욱 의원이 아마 발의했을 텐데 그분이 이제 국제 공조에 관한 뭐
결의안인가 촉구안인가 그것도 아마 지금 상임위에서 뭐 결의안이 통과가 됐나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국내법만으로 안 되는데 그 업체들이 이거 가지고 빅브라더 가지고 이제 뭐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외국 업체한테는 안 되고 국내 업체만 차별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그렇지.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든 외국에 있는 회사들, 외국에 서버가 있는 홈페이지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어떻게 이 적절한 규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지 저긴 안 하고 나만 뭐 법 지키라고 하면 억울해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건 사실은 인터넷 업체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좀 수긍이 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네, 있어요. 강세표 만약에 이제 회장님. 우리 인터넷 업계를 이제 그렇게 또 제재를 하고 또 규제가 강해지면 다 나가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갈아타기 갈아타기 일종의. 해가지고 외국 어떤 그 인터넷 이런 어떤 SNS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업계가 상당히 우측될 우려가 근데 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텔레그램 죽어도 안 잡힌다 그랬는데 각각까지 잡혔잖아요. 텔레그램이나 무슨 다크웹이나 뭐 다른 어떤 메신저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닐 것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삼별시대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게 정치쇼 저에겐 아직 4부가 남아 있습니다. 빨리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네, SBS 이재익의 정치쇼 수요일 4부는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의 흐름을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이네. 오늘 민심이네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도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통령 그 국정 수행 지지율, 그냥 뭐 대통령 지지율로 보통 이제 표현하는 네.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일요일 5월 10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이었는데, 야, 취임하고 3주년 맞은 상황에서의 지지율이 몇 %라고요? 네, 70%를 넘었죠. 70% 이상. 네. 이거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못 봤던 수치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도 잘 나타나기 힘들고 약간 이제 좀 초현실, 비현실적인 장면. 그렇게요. 예, 대통령 이제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임기 초반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임기 초반을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야기 해요. 이기 시작이다. 그러니까 중반에 넘어간 게 아니라 새 처음이다. 새로운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허허. 이게 보면은 뭐 이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수치 나오는 거에 뭐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 치른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결과 나오는 걸 따라서 그러면 이게 지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야당에서 공격을 심하게 하고 심지어 여당에서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대통령은 앉아 있지만 갖고 사용하는 권력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기가 시작된 그런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인 상황이죠.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뭐 정치 성향별이라든지 뭐 보수층에서 몇 프로, 진보층에서 몇 프로 이런 걸 보자면 그러니까 70% 넘고 그러니까 한 80% 어떤 여론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있다면 상식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70% 넘는다는 것도 이제 거의 근접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계층, 어떠한 연령대, 어떠한 지역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높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보면 진보층 또 중도층에서도 높고 보수층에서 그나마 팽팽한데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 오히려 긍정이 약간 미세하게 높은 정도니까 오히려. 예, 보수층 보수 유권자들 이제 보수 국민들이 있을 텐데 야당이
구심점 역할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정당의 메신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평가를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인식 재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메신저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수층에서도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국정 수행 에 대해서만 바라보면서 긍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야,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센터장이 말씀해주신 걸 제가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네.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뭐 정치 정쟁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효과인 거죠. 네.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대응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났다면은 다른 막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갈등 요인들이 올라올 것인데 네. 그리고 이제 덮어놓고 있다. 몇 달째 문 대통령의 메시지나 행보들을 보면은 갈등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이제 재난지원금을 얼마 하자 이런 식의 갈등은 있죠. 뭐 100만 원을 할 거냐 50만 원 할 거냐.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정책적인 미시적 갈등이고 이념적인 정치적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포지션을 점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섰는데 지금 되게 독특한 현상이 차기 주자들은 아직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주자도 없어요. 그나마 뭐 황교안 대표가 이제 뭐 문재인 대 황교안 이런 프레임을 걸었을 때는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보수의 한 30% 35%라는 걸 묶어 놓는 건 있거든요. 네. 그럼 뭐 황교안이 훌륭해서라기보다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근데 지금 이 특정 시기를 보면은 보수의 주자 자체가 없어요. 진짜 그렇죠. 이건 좀 있으면 생기겠죠. 누가 되든지 생기겠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겹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높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에 있는 어떤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권 6개월 차 같다 요새. 이 말은 되게 이제 그 공직 사회라든지 여당에 대한 장악력과 침투력이 높다. 원래 집권 초가 되면은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뭐라고 말하면 탁탁탁 움직이죠. 네, 그런 근데 거 힘이 볼수 있죠. 빠지면은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가지고 좀 뭐 뭉개고 있고 그런다. 근데 6개월 차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기의 시작인 것 같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이기 시작이다. 이게 하나 약간 이제 어떤 분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 70%인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표현은 엄밀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지 않거든요. 네. 정당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이 맞아요.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물으니까.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라고 하는 거니까 정치적 지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높다는 것은 정치적 지지도 그만큼 이제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거 때 득표율이 40%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또 이번 총선에서도 아무리 여당이 압승했다 하더라도 한 절반 수준인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70%를 정치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통계 조사는 질문 자체가 다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문재인 대통령 별로 안 좋은데 일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잘하는 그렇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꽤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4가지 선택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일도 잘한다고 본다. 오케이. 아, 강성 지지네요. 쭉 예.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일도 못한다. 일도 못한다고 본다. 중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일은 잘한다고 본다. 이렇게 뭐 4가지 선택지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다 정치적인 건 아니죠. 사람들이. 그 아까 윤태곤 실장도 그렇고 뭐 그 윤태곤 실장의 분석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니까 네. 지도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친다면 네. 이 해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히려 해외는 그렇죠.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외는 많이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튀는 사람이 한 2사람이 있죠. 네. 트럼프하고 아베. 네. 이 2사람도 초반에 중반에는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대처를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웬만큼도 못한다. 네.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볼 때 뭐 우리가 뭐 특정 나라 좀 말하긴 그렇지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이제 잘 못하는 국가들 대처가 좀 우리가 볼 때는 선진국이 저거밖에 안 되나라고 했던 나라들의 지지율을 띄웠던 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거죠.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가 이게 상황이 전반적인 뭐 의료의 시스템이나 이런 거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게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 책임이야, 총리 책임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죠. 근데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통령 책임이잖아, 총리 책임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뉴욕타임즈에서 지난달에 아무튼 전 세계의 지도자들 이 국정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의 뭐 메르켈이라든가 또 이태리 주세페 로테 총리 같은 경우는 70% 넘고 네덜란드라든가 오스트리아 총리들도 뭐 높아요. 70% 이상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니까 힘을 실어주자는 이제 기류가 존재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베나 트럼프 한 명 더 추가하면 이제 브라질의 보우소나로 이 경우에는 이제 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상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분 정도 특집으로 편성해가지고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게요, 잘한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요 두 가지면은 높아요. 근데 이상하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만 그럼 한정해서 다른 그 전에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임 대통령들 지금 이제 임기 3년 차에 이제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경우는 이전에 없었고요. 아예 없었고. 예, 그래서 70% 선을 돌파한 경우는 이제 없었고, 그래서 과거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낮았어요. 30%가 안 됐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한 40% 초반대 이렇게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간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 그 즈음부터 한국 사회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이제 극명해진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우리 진보 대통령이야 아니면 우리 보수 대통령이야라고 하면 그 층에서는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방어해 주려고 하는 심리가 그때부터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한 40% 선을 뭐 특별히 이제 촛불 뭐 이런 시위 를 제외하고는 박근혜 대통령도 한 40%를 마지노선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게 되면서 한 40%였는데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층이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이제 그 아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물어봤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정상적인데 예를 들면 자 그럼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가 진정됐을 이후에는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원래는 정상적인데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될 것이냐 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질문을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안에 진정은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진정돼야 되지만 자 하나씩 이제 그 분야를 놓고 봅시다. 뭐 앞서 그 3주년 그 담화 연설에서도 계속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경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자리 분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윤 실장님? 아니 그게 안 좋았죠. 원래 특히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전 세계가 다 그런데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이잖아. 지금 뭐 갑자기 있는 일자리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여기서 새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성과가 못 나오더라도 기대만큼 그게 대통령 지지율 저하로는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아주 그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면제부 내지는 큰 익스큐즈가 그렇죠. 그러니까 생긴. 이게 가정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IMF 때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이것도 해오고 저것도 해오면 좋은데 다 옆에 이제 옆집 아버지 실직하고 그런데 우리 네. 아버지가 일자리라도 지키고 있고 이게 어디냐? 하면은 그렇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회랑 그럼 연결시켜서 하나 질문 던져 보겠습니다. 윤영 센터장님. 네. 그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70% 넘는 이 정도 예. 지금 수준, 뭐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국정 수행 평가가 긍정 반응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다 길게 맞습니다. 얘기하려니까. 네. 자 거기에 국회에는 지금 177석,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까지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봤던 다른 대통령과 다른 정권, 다른 국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실제로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중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회 내에서의 여당 의석수예요. 그것이 얼마나 이제 안정적이면 대통령의 권한도 안정적이게 가는 것이고 네. 이제 거기에 아무리 대통령 지지가 높은데 의회 내에서 여당이 과반이 안 돼 버려요. 여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 이 의회 내 여당 의석수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이라고 불러요. 캐피탈.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임기 초보다 더 여당 의석이 많아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한 3년 차 되면은 흔히 나오던 말들이 그냥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흔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레임덕이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권력 누수 현상을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뭐 이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막판에 가면 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가 매우 뒤로 뒤쳐질 수밖에 없고 역대 아마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임기 후반부를 보낼까는 모든 조건들을 지금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주 장밋빛만 이야기했으니까 정치적으로만 국한하면은 제가 약간 이제 리스키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지금 윤영용 센터장 말한 것처럼 뭐 이석수 자본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사내 유보금이 매우 많아요. 이거 가지고 근데 뭘 할 거냐? 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지만은 그 이후에 뭐를 할 거냐의 문제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거는 그 지지율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컨대요. 한 10% 깎아먹을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나중에 이게 잘 되면은 한 15%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채워놓고 또 한 10% 20%를 쓰고 의제를 쓰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한미 FTA라든지 물론 그때 지지율이 낮을 때지만은 그런 식의 의제들을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게 무엇이냐 이걸 이제 여권 내에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정치적인 이야기 한번 더 윤 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차기 대선 주자들이 지금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기로 봤을 때 이제 2년 남았으니까 뭐 올 연말쯤이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명함이라도 내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이낙연 원래는 이제 뭐 황교안 이낙연 투톱이었는데 그냥 원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대로 쭉 가지 않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로 높지만은 대통령의 퇴임 시점은 하루 다가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올 8월 달이 되면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 것이고 통합당은 약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2021이라는 숫자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그 그림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아까 의원들 이야기 나왔지만은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재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럼 2022년에 이제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지 2024년에 나의 재선에 유리하겠다. 그런 시간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선 주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최고 권력과 대척점에 서라. 이제 여당, 야당 소속 상관없이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부각이 되고 대중의 지지를 계속 이제 어쨌든 모아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 소속에 있는 대권 주자들한테는 이게 여전히 맞는 말일 텐데 여권에 있는 주자들은 이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너무 높으니까. 바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 자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 대통령과 그러면 그 열성적인 어쨌든 적극적인 지지층들도 으로부터도 또는 이제 당에서부터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쭉 여러 이제 대권 뭐 마음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캠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행보를 맞출까. 그래서 뭐 안정성이든 여러 가지 이에 뒷받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까. 그런 전략을 다 생각을 하지 어떻게 차별화를 현직 대통령과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근데 차별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희용 센터장이 말씀하신 거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는 계승으로 가다가 언제부터 자연스럽게 차별화로 갈 것이냐. 지금 선발 투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계승 쪽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투수를 한 7회, 8회 아니면 5회 이 고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 하나 또 짚어봅니다. 투표 조작 의혹. 이거 지금 4월 15일이 선거였으니까 지금 한 달 지난 시점입니다. 오늘 5월 13일이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 가장 대표적으로 계속 연일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이런 장면을 봤죠.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이게 바로 세상이 뒤집힐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선관위에서는 오히려 자, 이 손에 당신이 들고 있는 거 어디서 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안 보다가 이게 보니까 이건 뭐지 하니까 구리시 선관위에서 우리 남은 투표용지를 사라진 것이 있는데 그거 왜 당신이 들고 있냐 이렇게 밝혀라. 그러니까 남은 투표용지를 보관을 잘하고 관리 잘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빈 투표용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관리에 대한 긴장도가
투표가 된 투표 용지에 비해서 사용하지 않은 투표 용지들에 대한 긴장도는 낮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뭐 어디 시험 쳐도 마찬가지잖아요. 답안지 관리 잘해야 되는 거 맞는데 빈 답안지는 약간 허술한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왜 그게 또 조작의 증거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다 얘기만 들어봐도. 자, 이거 처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 우리 은행가 보면 그 파쇄기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쇄합니까? 아니면 태웁니까? 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남은 투표용지는? 남은 용지는 이제 봉인된 상태로 개표소에 이제 보관을 하다가 이제 관할 선관위로 이제 옮겨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분실이 했는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 구리시에서 이게 분실된 건데 이 지역은 이제 지금 몇 명의 낙선된 이제 후보들이 뭐 그 증거 보전 신청하는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또 해당하는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지금 사실 역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민경욱 후보가 아니죠. 그냥. 이제 의원 지금 현재 지금 의원이고 의원이죠. 이제 당선자는 네.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이제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하게 답을 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또 뭔가 이제 역공을 당할 소지가 그러니까 발생할 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관리를 봐요. 하는 데는요. 공무원도 있고 선관위 공무원도 있고 파견 나온 공무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있고 각 당에서 나온 분들도 있어요. 투개표 상황에 이렇게 참관을 하고 같이 네, 하는. 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당 쪽에서 나온 거라면은 그거는 거꾸로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저 윤 실장님, 이 민경욱 의원 이번에는 이제 낙선해서 예. 21대는 못 들어오는데 그 먼 22대 정도까지라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너무 이렇게 달려도 되나 싶은 생각을 정치인으로서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분의 머릿속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뒤집어가지고 아이고 부정선거에서 민경욱이 당선된 거네. 네. 이거나 아닙니다. 이거나인데 그러면 출구 전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계속 정치를 할 거라면 본인이.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지금 20대 총선에도 이거 이 선거 보전 신청해가지고 다시 재검표한 데가 한두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20몇 표 차이래 가지고 열어보니까 근데 3표가 줄어가지고 24표인데 21, 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네, 그 정도. 그런 거니까 그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몇만 장을 하다 보면은 10장, 20장은 아니 이게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20표 차이라면은 거기서 12표만 이게 뒤집히면은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다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나경원 후보 또는 심재철 낙선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뭐 하여튼 당직의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당직의 뭐냐면 역설. 당직을 맡으면은 지명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대여 투쟁을 하면서 하면서 보수 자체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한쪽 쪽으로. 그러니까 중도층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오히려 그런 현상인데 이렇게 지금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쪽에 색깔이 세게 비춰지게 되면 각인되거든요. 남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 다시 재진입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은근슬쩍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어허. 이거 하는 분들이.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네. 그 다른 주장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일종의 그 정황 증거라고 봐야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이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다음 날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면서 물러난 점들도 선거 조장의 증거다 이렇게 그거 주장을 하고 했는데 저 그것도 봤어요. 그 박수를 안 쳤다. 사람들 웃음이 나왔어요. 출구 결과 나올 때 박수를 아무도 안 민주당에서 이낙연 그 선대위원장하고 이해찬 대표가 가만히 있어라. 너무 웃지 마라라고 했다. 이런 것도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어째서 이게 조작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과도하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자고 하는 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있어요. 지금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또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통합당 내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골치 아프다. 우리 발목 잡는다. 네. 라는 거 하고 대표되는 게 이준석 최고위원이죠. 근데 잘 됐다. 정떼기. 요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 줄여버릴 수가 있다. 오히려 해가지고 이 결과 나오면은 그래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김무성 의원 정계 은퇴를 한 건 아니거든요. 불출마에 선언했고 뭔가 네. 역할을 할 건데 보수 유튜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내가 얘기했죠. 앞장서 싸우겠다. 그리고 이제 뭐 초선이라든지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이게 두렵잖아요. 근데 김무성 의원은 뭐 겁나 꼈어. 영향력도 크고 당장 출마도 안 했고 내가 대신 싸워주마 후배들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떼기 끊어내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 격한 표현을 쓰더라고. 이놈이 돈만 밝히려고 돈 벌려고 다들 하는 거라고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막 이렇게. 유튜브의 이면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광고. 예. 지금 우리 셋 저하고 진행자인 저와 두 분의 패널들하고 얘기해서 이 뉘앙스에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가 아마 청취자분들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쨌든 이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요. 네. 그 관리라든가 뭐 이런 업무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쨌든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별로 흔들리지 과장나게 않는다? 뉴스가 되는 게 좀 말이 안 그렇죠.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26명이고요. 서울 12명 등 국내 발생이 22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4명이고요. 자, 이제 이게 정치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잭디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